제1부 발견, 세포의 발견. 우리 당신과 나는 단세포로 시작했다. 우리 유전자는 미미하지만 서로 다르다. 몸과 경의 양쪽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당신과 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우리는 단세포 폐하에서 나왔고, 둘째, 그 세포가 여러 개로 불어나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당신의 피부가 내 피부, 아니면 당신의 간과 내 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너를 마치 똑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세포이다. 바로 첫 세포가 불어나고 그 세포들이 다시 분열하여 더 많은 세포가 되는 과정이 되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독립적인 단위의 복잡체임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언제였을까? 자, 먼저 이런 질문을 생물학 의학, 우리의 인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본연의 이야기의 맥락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세포, 보이지 않는 세계.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루돌프 피로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먼저 루돌프 피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피로는 1821년 10월 13일 브레이센의 포메라이나 현재 폴란드의 독일로 나뉘어 있다. 부친은 카르는 농부이자 모친은 피로는 또 이렇게 아랍어를 배웠고, 8살에 그는 일과 노고로 가득한 삶은 고생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고등학교 졸업논문을 썼고, 성직자의 길을 발전을 했다. 그는 목사가 되어 대중에게 설교하며 설교를 했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가 유약하다는 점이 걱정이었다. 신앙은 강한 가마력을 통해서 발산하고 가마력은 감동적인 설교에서 나왔다. 그런데 설교로 사람들은 가마시켜 씹은데 청중에게 자기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면 운동 성향의 학문을 선호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젊은이에게는 의학과 과학이 더 나을 듯했다. 1839년 졸업한 피로는 군대 장학금을 받아서 베를린에 있는 브리드 리히벨름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1800년대 중반에 피로가 들어간 의학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을 것이다. 회복과 병리학이라는 분야로 한쪽은 비교적 발전한 반면에 다른 한쪽은 여전히 진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16세기의 해부학자들은 인체의 형태와 구조를 점점 더 정확히 기술하기 시작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해부학자는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의 교수인 블랑드르 출신의 과학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였다. 약정상의 아들인 그는 1533년에 외과를 공부해서 개업하기 위해서 파리로 왔다. 그런데 외과 해부학이 너무나 엉망임을 알아차렸다. 교과서도 거의 없었고 인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해부조차도 없었다. 의과의도 학생도 대체로 갈리노스의 해부학에 기대고 있었다. 파리 오텔디웨 병원의 지하실에는 썩어가는 시신을 해부했다. 더럽고 타보고 어두컴컴한 이 해부실에는 반쯤 야생화 된 개들이 해부대 아래를 돌아다니면서 떨어지는 조각들을 뜯어먹었다. 그는 씁쓸하게 적었다. 의사들은 칼을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해부를 떠맡은 이발사 조수들은 너무나 무지해서 해부학 교수가 쓴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부는 지켜보는 이들이 이런 한정권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고기 시장의 푸주하니 의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좌절과 혼란에 빠진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 해부들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해부다. 베살리우스가 10년에 걸쳐서 그린 복잡한 그림들은 인체 해부학을 혁신시켰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만테나 안드레아가 예수의 애도에서 예수의 시신을 묘사한 방식대로 발쪽에서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사람의 피를 그리고 자기 운명 영상을 찍은 것처럼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기도 했다. 베살리우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면 바로 그 해의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인체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연구하는 해부학이 급격한 발전을 이룬 반면에 사람의 질병과 그 원인을 연구하는 병리학에는 그런 구심점이 없었다. 지도도 없는 산만한 우주였다. 베살리우스의 책에 상응하는 병리학 책도 질병을 설명할 일반 이론도 없었다. 초기 보건위생 개혁가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 시설 개혁과 공정위생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하수도를 파서 배수를 해보거나 또 감염성 있는 미아즈마타 안개가 실내에 적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정과 공장에 환기구를 설치했다.
증기오염 미야즈마타는 개념에는 모학의 진리가 담겨있는 뜻이 있고 도시에서 부자 동네의 빈자 동네를 격려하는 태도에 완벽한 정당성을 부여하기까지 했다. 18, 19세기 내내 의사와 과학자는 사람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고자 애썼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해부와 기댄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연장하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루돌프 피로는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의대에 입학할 당시에 겨우 18살이었다. 학생들은 매주 낮에는 60시간의 강의를 듣고 밤에는 배운 내용을 암기해야 했다. 피로는 암기를 통해서 사실들을 학습했다. 해부학은 제대로 배웠다. 인체 해부도는 베살리우스 이르로 의과의들의 생체 해부와 수많은 부검을 통해서 서서히 다짐해졌다. 그러나 병리학과 생리학에는 기본 논리가 없었다. 기관은 왜 작동해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지 전적으로 추측으로 남아 있었다. 1843년 피루호는 의학 학위를 받고서 베를린의 짜zen 병원에 들어갔다. 과거를 깊이 파고 들수록 피루호는 자신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낸 선구자리에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피루호는 의대에 생기던 1830년에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다. 지식의 빈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보이는 세포, 작은 동물에 관한 소설 같은 이야기. 부분들은 하면은 부분들만 있을 뿐이다. 세상은 눈으로 제어한다. 세상은 눈으로 제어한다. 현대 유전학은 농사에서 출발했다. 모라비아 서도사 그리고 멘델은 브루노의 서도원에서 붓으로 꽃가루를 이리저리 옮긴 끝에 유전자를 발견했다. 세포학을 탄생시키는 이 기술은 그저 보는 기술, 세상은 눈으로 재고 관찰하는 거고 해부하는 기술이었다. 얀선 부자가 도입한 중요한 혁신은 유리 제조 기술을 유리의 틀에 끼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하는 기술과 결합한 것이다. 운동 성향의 네덜란드의 한 무역상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독학을 터득했다. 1675년 5월에 심한 폭풍에 의해 델프트가 물에 잠겼다. 그는 생물들의 이 매혹적인 신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더 정밀한 기구를 제작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했다. 다른 물에도 그런 생물이 있을까? 레이우 앤훅은 바다로 가는 사람에게 깨끗한 유리병에 바닷물을 담아서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 왕리학회에 이렇게 썼다. 1676년에 빗물에서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으로 집에 들어가기 지내는 중에 나는 직접 현미경을 아니 적어도 내 능력과 현미경 비슷한 무엇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유령 같은 세계의 그림자처럼 흐릿한 형태들이 시야를 가로지를 뿐이었다. 그냥 뿌였다. 실망스러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서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1677년 리운 해은 사람 정자, 생식, 미소, 동물을 관찰했다. 자신의 곁가 임질에 걸린 한 남자에게서 얻은 정액이었다. 그는 정자가 물에서 뱀이나 변장어처럼 헤엄치며 돌아다닌다고 보았다. 이렇게 열심히 많은 발견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물상에는 다른 사람이나 과학자가 자신의 정체를 서리오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당연히 의심이 쌓였다. 과학자들은 그를 경멸하고 했다. 레이운핵이 학교에 보낸 200통의 편지 중에서 때때로 감옥하면서 레이운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또 다른 책에서도 많이 본 것이니까 넘어가고, 보편적인 세포, 이 작은 세계의 작은 입자에 대해서 세포학에서는 1692년에서 바로 그런 골짜기였다. 후기 10개 가까운 코르크에서 세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세포벽을 발견한 이래로 많은 식물학자와 동물학자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파악했다 라고 했네요. 다양하게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는 생물의 구조 조직의 기본 단위이다. 모든 세포는 다른 세포에서 나온다. 정상세포는 세포의 생리 기능이다. 진리병, 생리의 파괴는 세포 생리 파괴의 결과이다. 세포가 파괴되면 세포에서 질병이 오는 거죠. 2002년 겨울 나는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진료에서 병원성 세포, 미생물 감염 항생제 혁명은 소라기처럼 미생물도 자신이 먹고 사는 이름만 매달리면 된다.
남들과 좋아도 힘들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때때로 힘을 합치는 미생물도 있긴 하다. 정반대로 4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일부 조류로부터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세포 생물의 세포는 독립성을 포기하고 서로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다. 사이언스. 달라붙어 있다. 있네요. 세포는 러베르코가 탄저기를 관찰한 그림은 실 같은 탄저균이 작고 큰 포자도 보이고 있다. 라고 했네요. 지멜바이스가 부다페스트로 터미널 간지 얼마 되지 않은 1850년 저에서 이런 내용들은 뭐 다른 책에도 많이 있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 18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감염을 막는 확인은 확립된 유일한 방법은 살균, 위생, 소독. 그렇지. 세 번째는 세균은 파괴적이고 사나우면서 기괴하게 잘 살아간다. 세균은 세포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세균을 병원처럼 생각하는데 폐렴, 사모렐라 등 그들 중에서 소수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피부, 창자, 입에는 아무런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이 수십 마리나 우글거리고 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네요. 세균의 수와 회복력이 나는 깜짝 놀란다. 일본은 거의 끓는 온도에 물이 솟구치는 해저, 열수 분출구에서 산다. 그들은 증기를 뿜어내는 주전자 안에도 쉽게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위산 속에서 번성하는 종류도 있다. 위산 속에서 반면에 지구의 가장 추운 곳에서 인근 10개월은 땅이 꽁꽁 붙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살아가는 듯한 종류도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고 이동성이 있고 의사소통하며 증식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고세균력이다. 약 50년 전만 해도 이 생물들의 가지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야말로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일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일리노이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 칼 우즈는 비교 유전학으로 우리가 몇몇 난해한 미생물만이 아니라 생명의 역전체를 잘못 분리해왔다는 추론 결과를 내놓았다. 언뜻 볼 때 고세균은 대체로 세균처럼 생겼다. 아주 작으며 동물이나 식물 세포에 있는 구조들 중에서 몇 가지가 없다. 그러나 고세균은 세균, 식물, 동물, 균류, 세포와 명백히 다르다. 이렇게 생명의 세계역으로 나름에 따라서 세포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경로에도 본질적인 구분이 이루어진다. 세포학의 역사보다도 수십 년 더 오래되었다. 제초의 세포, 우리의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조상은 약 35, 40년 지구에 출현했다. RNA 가닥에서 자기 복제하는 RNA 분자로의 전이는 결코 사소한 진화적인 업적이 아니다. 업적, 생물학자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막으로 감싸인 이 공기 쪽에서 각각 RNA 복제 체계에 들어있는 두 개의 공이 되었다고 믿는다. 세균은 약 30억 년 전에 그 단순한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고, 그런데 세균도 아니고 고세균도 아닌 세포는 어떨까? 이제부터 이 현대 세포를 만나보기로 하자. 우리는 세포의 중요한 내부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헌시가 발달, 유례없는 분자 역동성, 세포의 조직체계, 형태의 기능이 분화한 다세포 체계가. 여기서 답하고 싶지 않으면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 현대 세포의 기원은 진화적인 수수께끼이다. 그 족보나 계통의 자체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가까운 친척의 흔적도 전혀 없고 현재 살아있는 생물 중에는 그들을 가깝거나 중간 형태인 것도 전혀 없다. 내일은 이를 설명되지 않은 공백, 블랙홀이라고 한다. 2부에서 하나와 여럿 영어의 생물 조직된 전체 세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단위로서 수백 년간 우리는 이런 기본 특질이 확고부동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시가 발생한 또 다른 물리박사인 장국 내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세포를 점점 더 이해할수록 우리는 물리박사를 떠들어 살아있는 단위의 기본 특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포 어느 화학의 단위가 기능에 결합이 생기면 수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다른 종류의 내부 환경, 다른 세포 구조, 따라서 다른 특성을 지닌 세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자궁박혀서 사람의 생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폐하의 유전자를 소장하는 것도 가능할까? 그렇다면 생명의 첫 번이자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건드릴 때의 위험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조직된 세포, 세포의 내부 구조, 나에게 생명을 지닌 요괴물 준다면 조직된 세계의 전체로 갚을 것이다. 세포하고 마침내 한 세계에 걸친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루돌프 피로는 1852년 이렇게 주장했다. 세포는 그 안에 자신의 존재를 관장하는 법칙들을 갖춘 생명의 닫힌 단위이다. 그런데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1890년대 생리학자 말 나온 김에 찰스 다윈의 사촌 어니스트 오버턴은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 수백 가지 용액에 다양한 세포를 담그는 실험을 했다. 그는 기름에 녹는 화학물질은 세포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기름에 녹지 않는 물질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오버턴은 세포막이 기름기 있는 층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방에 녹지 않는 이온이나 당 같은 물질이 어떻게 세포를 드느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오버턴의 관찰은 수수께끼를 더 심화시켰다. 세포막은 두꺼울까 얇을까? 한 겹의 지방 분자로 이루어졌을까? 여러 겹일까? 세포막의 구조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 극성기 지방. 두 생리학자는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포막의 위상학적인 구조를 명확히 밝혔다. 1920년대에 프랑스와 그랜델은 적혈구 가스를 정확히 센 뒤에 그 표면에 있는 지방을 모조리 뽑아내어 한 층으로 쫙 펼쳐놓고서 표면적을 계산했다. 그 면적을 적혈구 수로 나누자 세포 하나의 표면적이 얼마인지 나왔다. 추출한 지방의 표면적은 적혈구 총 표면적의 거의 2배였다. 이 값은 뜻밖의 진실을 알렸다. 세포막은 두 겹의 재질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이 없었다. 즉 재질 이중층이다. 종이 두 장을 완전히 겹쳐서 붙인 뒤 3차원 형태로 즉 공 모양으로 만든다고 상상해보자. 이 공이 세포라면 두 겹의 종이는 세포 이중막이 된다. 내재성 인지질 이중층 지방산사슬 극성기. 당이나 이온 같은 분자가 지질 이중층을 어떻게 만드는가? 또 세포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는가? 우주 비행사가 낯선 우주선을 탐선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세포의 안으로 들어가서 탐선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세포 모양에 더 다가가면 바깥층이 더 뚜렷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우주선에 탑승하자. 들어가면 먼저 원형질 또는 세포질이라고 하는 세포 내 액체 속으로 헤엄치게 된다. 세포 뼈대에 얽혀 있거나 원형질 액체에 떠다니는 단백질은 수천 가지나 되며 RNA 가득은 4개의 하부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명령문은 해독이 될까? 단백질 합성은 세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다. 단백질은 생명의 화학 반응을 통제하는 효소를 만든다. 또 들은 거대 분자와도 마주칠 수 있다. 세포의 원형 일성을 계속 헤엄치다 보면은 막에 붙어 있는 더 큰 구조들을 여럿 마주칠 수밖에 없다. 세포 안에서 볼 가능성이 높은 이런 구조들 중에서 콩팥 모양의 소기관은 비록 모호하게 묘사되긴 했지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에 속한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들어있지만 근육세포, 지방세포, 특정한 뇌세포 등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에너지의 저장량을 조절하는 세포에 유달리 빽빽하게 들어있다. 난제를 향해 헤엄칠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저의 꼬리도 잔뜩 들어있다. 세포 안에도 분열하지만 세포가 증식할 때에야 미토콘드리아도 분열하여서 영적 딸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즉 자율적인 삶이 아니라 세포 내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유전자와 유전체를 지니며 그것들은 세균의 유전자와 유전체의 닮은 점이 있다. 세포는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할까? 빠른 것과 느린 것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빠른 경로 주로 세포의 원형질에서 일어난다. ATP는 살아있는 거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의 중앙통화이다. 빠른 연소와 느린 연소의 조합은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32개의 ATP를 얻는다. 이 구조는 1940년대 아무리 볼품없다고 해도 지하 과목은 세포학자들에게는 안식처에 이미 드러났다. 이제 층별로 뽑아서 분석하면 각 성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을 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건 또 보는 것이었지만 양쪽 모두가 이기는 탁구 경기였다. 세미경학자가 세포 내의 구조를 보면 생화학자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낼 것이었다. 펠레이트는 그렇다. 이 엄청나게 많은 구조는 대체 무슨 일을 할까?
플레이트. 이 전체 과정을 정교한 우편체계로 상상할 수 있다. 유전자의 암호, 담력기는 세포의 편지 작성기. 그런 뒤에 우편함 소포체로 들어가는 구멍으로 들어간다. 우편함으로 들어간 편지는 중앙 우체국으로 보내지고 거기에는 분류기로 들어간다. 세포가 최종 목적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단백질은 우편 번호까지 붙는다. 플레이트는 이 우편 체계가 세포 안에서 대부분의 단백질이 알맞은 위치로 향하는 방식임을 깨달았다. 나는 가장 본질적이면서 여전히 가장 신비로운 세포 소기관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 바로 세포핵이다. 세계는 핵이 없지만 모든 식물세포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세포처럼 핵을 지닌 세포는 유전물질 즉 생명의 명령문 책자를 핵에 보관한다. 세포핵, 핵에. 핵도 세포의 내부 핵심 세포질처럼 잘 짜여있지만 아직 우리는 핵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거의 모른다. 유전자를 켜고 끄는 과정은 세포의 정체성을 부여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핵에는 아직도 습격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 리보섬프, 옥시점, 핵, 우리가 접한 세포의 하부 단위들은 세포의 존재에 대단히 중요하다. 베르나르와 케너는 생물과 기관의 항상성을 연구했지만 이제 자율성과 항상성을 떠나서 세포의 다른 특징들을 살펴볼 때가 되었다. 기능 회복의 발견으로 우리는 세포를 더 나아가서 생명을 정의하는 특징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다. 어떤 근본적인 발견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의학적인 발견을 촉발했다. 의학적인 발견을 아이에게서 일단 발견하는 병은 가차없이 진행이 된다. 처음에는 시신경 유두에 모여있는 신경선유들이 부풀기 시작하고 시신경이 또 위축되고 망막신경이 가늘어지고 칙칙해지고 재래들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 학기 사물함 자전거 자물쇠 아니면 학교 사물함의 번호 조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신에 그 숫자는 11살에 내 몸의 병의 장건장치를 풀어 결국 내 삶을 영원히 바꿀 11778 자리의 뉴클리오타이드에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리켜서 눈이 멀다니. 대체 왜? 난 11살이야. 난 학기 선수라고. 난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걔들도 나를 좋아해. 친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부모는 나의 머리를 써서 아들의 주의를 기타 연주 쪽으로 돌렸다. 망막은 특수한 부위다. 물방울 하나 들어있는 바이러스만으로도 이렇게 망막